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가야금은 신라에 정복당한 가야와 악기를 뜻하는 금이라는 말이 합해져서 생긴 일종의 복합명사입니다. 예전에는 가얏고라고 했는데 이때의 고는 순수한 우리말로 악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라는 나라 이름을 한자어로 봐서 한자어 다음에 순수한 우리말이 오는 것이 어색했기 때문에 가야금으로 정착된 듯 합니다. 이에 대한 문헌으로는 삼국사기 제32권 지, 중, 악부에 나오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 지라는 것은 삼국시대의 여러 제도와 문화 그리고 지리에 대해서 서술한 그런 책이죠. 제32권부터 제40권까지 모두 9권으로 구성됐습니다. 그중 첫째 권은 제사를 의미하는 사와 음악을 뜻하는 악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당시 국가는 제사와 음악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먼저 배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권 이후의 기록은 의복제도가 나오고 그 다음엔 말과 병기, 무기, 또 관청, 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국사기의 관직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남북조 시대의 신라를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었어요. 제1권은 제사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신라가 국내의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내지만 천지신명에 대해서는 제사를 금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왕제, 그러니까 왕에 대한 제도를 적은 책에 천자는 천지신명과 천하의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낼 수 있지만 제후는 사직과 그의 땅에 있는 산천에 제사를 지낸다 라고 했으니까 이를 어기지 않으려 한 듯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라 왕은 황제가 아니니까 천제를 지낼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이는 신라가 당나라의 제후국임을 은연중에 나타낸 말입니다. 이런 김부식의 4대 관념은 제사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악부에서도 나타나서 가야금도 중국의 쟁을 모방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은 이미 지난 시간에 드린 바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풍속통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쟁은 진나라의 악기다 라고 하였고 또한 성명을 이용해서 쟁을 줄을 높이 걸었기 때문에 소리가 쟁쟁하다 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 부현에는 위가 둥근 것은 하늘을 상징하고 아래가 평평한 것은 땅을 의미하며 가운데가 빈 것은 육합, 그러니까 천지, 동서남북 그 사방을 나타내고 줄과 궤는 12달을 모방한 것이라 하였죠. 그러면서 쟁이야말로 어질고 슬기로움을 상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쟁은 21줄이고 가야금은 12줄이 맞습니다. 또 위가 둥글고 아래가 평평하며 가운데가 비었다는 것은 중국의 쟁뿐만 아니라 모든 상자형 악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삼국사기 저자 김부식은 말하면서 가야금이 쟁을 모방했다는 그런 억지를 편 것입니다. 그런데 반가운 사실은 가시랑이 중국의 쟁을 본받아서 가야금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최근 국립국악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삼국지 변진조에 스레 종류의 현악기가 있었다고 하고 또 가야금이 생기기 이전 사람인 물계자와 백결 선생이 금을 연주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으며 그 이전부터 신라토기에, 이게 신라토기입니다. 가야금과 유사한 그런 악기가 새겨져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물계자는 200년대 초에 포상팔국의 아라가야가 신라를 침공했을 때
왕자를 따라서 큰 공을 세웠고 또 212년에도 골포 등 세 나라가 신라를 공격할 때 또 공을 세웠으며 이번엔 역으로 신라가 가라성을 공격했을 때 적지 않은 공을 세웠는데 이 태자의 미움을 받아서 공을 인정받지 못하자 금을 들고 산으로 들어가서 여생을 보냈다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한편 백결선생은 신라 충신 박재상과 금교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일남 삼녀의 막내로 그 본명이 박문량이었습니다. 호를 백결이라고 했었던 그는 아버지의 후광을 받아서 이척산 예부시량을 지냈지만 청렴함이 몸에 밴 그는 벼슬을 물리치고 금을 벗삼아서 낭산기슭에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결 선생이 연주하던 악기가 모두 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글로 쓰다 보니까 금의 의미가 불분명해졌죠. 그래서 친절을 베푼다고 한자 사전을 보니까 한자 사전에는 검은고금이라고 써 있어요. 그의 악기가 검은고다. 그래서 그 뒤에 이런 한글로 된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검은고가 만들어지기 이전이었습니다. 왕산악이 검은고를 만들었다는 양원양 8년, 즉 552년 이전의 기록에 금이라는 것이 나왔으면 이것을 검은고라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삼국사기만 맹신하던 가야금의 기록에서 벗어난 국립국악원의 연구를 환영합니다. 가야금은 그 옛날부터 있었던 이런 여러 종류의 악기를 가시황 때 다시 한번 개량한 것입니다. 대전 월평동에서 양이두가 출토돼서 백제에도 이런 종류의 악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양이두란 가야금의 제일 아래쪽에서 소리를 낼 때 이 줄을 맬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는 줄을 매서 연결해서 만드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 모양이 양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양이두라고 붙인 것입니다. 가야금이 다른 악기와 상이한 점이 바로 이 양이두에 있습니다. 그러나 월평동의 양이두는 현을 걸 수 있는 구멍이 8개밖에 없죠. 12줄인 가야금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악기는 줄의 수에 따라서 음역과 연주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의 기타로 예를 든다면 고대 기타 쓰던 기턴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이건 석줄입니다. 그리고 이 악기가 발달해서 비우엘라라는 악기로 변했는데 이때는 넉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표준의 기타는 6줄이죠. 이렇게 줄 하나가 더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악기의 음역과 연주 방법들이 모두 달라져서 전혀 다른 새로운 악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야금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삼국사기인데요. 비파, 검은고와 함께 신라 3년에 하나로 바뀝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야금을 만든 사람이 우룩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유명한 소설가의 작품에서도 우룩이 가야금을 시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에 우룩이 가야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없고 가야의 임금인 가시랑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룩은 가시랑의 명을 받들어서 가야금 음악을 만들었던 작곡가였습니다. 가야금을 만들었다는 가시랑은 가야의 여러 연맹국 중에서 어떤 가야의 왕인지, 어느 시대의 인물이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는 반파국의 군주라고도 하고 금관국의 취희왕과 동일 인물이라는 설도 있으며 고령 고분군 44호와 45호의 주인공이라는 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는 대가야의 임금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가시랑은 우룩에게 12개의 노래를 지어게 했는데 그 노래의 제목들이
삼국사기나 일본서기 등에 나타나는 가야의 여러 지방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합니다. 이는 음악으로서 연맹국을 결속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삼국사기에는 가시랑이 가야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든 나라의 사투리가 서로 다른데 음악이 어찌 같겠느냐라고 반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언어 또는 사투리가 다르듯이 모든 국가의 음악도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지론이죠. 이 이야기 속에 외국 음악과 가야 음악이 서로 달라야 하며 주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염원이 이루어졌는지 가야는 가야금으로서 독자적인 음악을 확보하면서 그 나라가 망한 지 1500년이 넘는 오늘날에서야 가야 때보다도 더 깊이 우리 생활 속에 깃들어져 있는 악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편 가야금은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살았었던 화가 신윤복의 그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후 대한제국 시절에 전라도 영암에 살던 김창조라는 가야금 명인이 가야금 산조라는 남도식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야금 산조는 가야금의 유일한 독주곡으로서 이를 연주하기 위해 악기까지 개량을 했죠. 산조가야금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가야금에 비해 길이도 짧아졌죠. 그리고 줄과 줄 사이도 좁아져서 빠른 음악을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악기입니다. 세상이 산업혁명의 변화와 함께 모든 것이 빨라지고 역동적으로 변해서 우리의 감각도 빨라져서 극적인 상황을 아주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각에 맞는 악기가 바로 산조가야금입니다. 그런데 어느 악기 연구가는 산조가야금이 산조음악과 함께 일제의 조선음악 정책에 따라 정착한 것이라는 이론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일제는 우리 전통 문화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왔으나 이와는 다르게 그들이 펼친 기방 문화와 관련돼서 가야금 산조가 조선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제는 조선 악기를 만들면 사상범으로 몰아서 조선 악기 제작 활동을 탄압했는데 유독 산조 가야금과 산조 음악만큼은 일제의 보호 아래 성장을 해서 기방 문화의 정점을 이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 시기에 활동했었던 여러 연주가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맥을 이어서 주요 무형문화재도 되고 우리 문화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일제강점기 그 이전에 김창조가 산조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는 점과 그 제자들도 산조라는 순수 음악을 이룬 것이니까 아마도 나무 격가지만 보고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산조 음악인들이 다른 분야보다 탄압을 덜 받을 수도 있고 일부 기생들이 일제와 영합해서 삶을 영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음악 자체는 가사가 있는 것도 아닌 일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남도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일본인이라 해도 조선 음악을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런 점은 조선 음악의 강점이라면 강점이지 우리 문화의 치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가 있는 판소리도 일제시대 때 꿋꿋이 제자리를 지켜왔고 민간 탈춤도 지방마다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그 후 이런 문화들은 모두 종묘제례학과 함께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남도 음악이 우리 민족은 물론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가야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